근데 1%대는 얼마에 15개 자산 가치를 그리고 0.1%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강하는 이런 모습도 정말 진풍경이죠, 그죠? 혹자는 과거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 앞에서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퀀텀 점프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설레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퀀텀 점프가 뭐냐면 경제학에서 단기간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는 비약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뜻합니다. 이 엄청난 위기가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으시겠죠? 네, 그런 설레임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들어왔는데 코로나가 4차 산업시대를 급격하게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 단기간에 일어나면서 우리에게는 큰 혼란과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대표격인 IT 업계들은 재택근무를 강제로 테스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스트해본 결과 어땠을까요? 그 결과가 일의 성과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대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재택근무를 강제로 실행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 실효성을 인정하고 이제 그 시기를 크게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정규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임시직 내지는 프리랜서로 바뀌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점포, 소매업의 매출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온라인 점포는 이번 사태로 오히려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한 앞으로 가속화될 현상이었지만 그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편리함에 다시는 오프라인 점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조업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모일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대, 기아 거의 다 올스탑 상태죠. 그래서 한 사람의 감염으로 인해서 공장 폐쇄와 같은 사태가 연간 기업들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산 시설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기업들은 로봇 도입이 더 가속화되고 있죠. 그래서 그 투자 적용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지게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문제는 노동자들만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요즘 새로 나타나는 또 진풍경입니다. 이 뭘까요? 그렇죠. 식당 서빙하는 로봇입니다.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냥 플랫폼으로 돈을 버는 줄로만 아셨죠. 그 돈으로 또 뭘 투자를 해요? 이런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식당을 만들었고 또 이런 서빙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의 일자리는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서빙 로봇 한 대의 기능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1.5명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이니까 아플까요? 아프지도 않죠. 이런 시기에 사람이 서빙하는 것보다 로봇이 서빙하는 걸 훨씬 더 반깁니다. 그냥 앱으로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내가 주문을 하면 로봇이 그냥 배달을 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꺼내서 셀프로 차리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산업군에서는 4차 산업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산업 간의 양극화 조짐도 커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5G 환경 이런 것들은 급속하게 확대될 전망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4차 산업에서 소외되는 그런 산업군들은 더 빨리 쇠퇴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또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위기 상황에 내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으로부터 어떤 대량의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엄청난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는 중산층이 몰락하고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 이 대규모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는 이제
1대 99가 아니라 어쩌면 0.1대 99.9 그 정도의 초양극화가 진행될 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주 생소한 개념이었죠. 기본소득제도라는 것이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차등 없이 제공될 이 기본소득제도가 이 시기를 통해서 테스트되고 있다는 거죠. 재난기본소득 내지는 재난생계지원금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실효성이 입증되고 나면 기본소득제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의 경기 부양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로 충분한 경기 부양이 되지 않을 시에 두 번째 중앙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은 거의 이제 제로금리까지 갔죠. 제로금리에다 천문학적인 양적 완화까지.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기로는 미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2조 2천억 달러, 약 2,700조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성인에게는 약 1,200달러, 150만 원 정도, 아동에게는 500달러, 6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3월 17일 기준금리를 0.75%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양적 완화에 돌입해서 100조 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페이크라는 책입니다. 다가올 금융위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가올 금융위기에 당신의 돈은 사라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페이크머니로 정부에서 마구 찍어낸 가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죠. 그러면 달러는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0%로 가게 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땀 흘려 저축한 돈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주식이 폭락하면서 하루에도 수조 원의 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해죠. 2019년 8월 기준입니다. 이미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럼 중앙은행이 실행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 1번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예요. 자, 그리고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3월 15일 날 미국이 1%라는 가감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죠. 그래서 0.0에서 0.25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 눈치 보고 이제 0.5%를 인하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라고요? 0.75%, 0%대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는 의미로 과거의 통념과는 달리 이제 주식과 부동산 모든 부분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맞서서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죠.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위기는 우리에게 퀀텀 점프의 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1인 1기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김경록 씨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1인 1기, 위에는 기술을 얘기하죠. 밑에는 1인 1기, 1인 1기업을 얘기합니다. 각자가 하나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하는 소공으로부터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지식 서비스까지 모든 걸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첫 번째 조건이 단지 취미 활동이 아니라 돈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독립적이어야 하고 1인 1기업이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어야 오래오래 평생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늘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수명을 늘리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근로의 수명을 늘리라는 것. 세 번째는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자산의 수명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80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주택저당, 모기지론이나 이자소득 이런 것들을 다 80세 정도까지 설계를 해왔다는 거죠. 그걸 100세 이상으로 자산 수명을 늘려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 수명을 늘리라고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금리 1%일 때는 약 12억의 자산 가치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근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건강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0%대의 초저금리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저금리가 극도로 무서운 이유는 첫 번째는 자산 증식 속도가 선행적으로 아니면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이하일 때 초저금리에서는 자산 증식이 이제 멈춰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일의 가치는 급속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저금리가 자산 증식의 블랙홀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자산을 다 삼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5%대에서 내가 가진 원금이 1억이 2억이 되는데 2배가 되는데 14년이 걸려요. 근데 4%로 떨어지면 18년, 4년 차가 나죠. 3%대로 떨어지면 이제 24년, 6년 차가 납니다. 또다시 1%가 떨어지면 이제 36년, 12년 차가 나요. 이게 가속적으로 늦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중이니까. 근데 1%로 떨어지면 원금이 2배 되는 데는 70년이 걸려요. 근데 0%로 떨어지게 되면 139년, 693년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산을 이제 증식시킬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욜로를 외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초저금리에서 돈의 가치는 폭락을 하지만 일의 가치는 쑥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억의 예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죠? 근데 1%대 혹은 0%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 돈의 가치가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나에게 투자를 해서 내 개인적인 부가치를 훨씬 더 높였다. 그래서 만약 내가 강의를 하고 1시간 강의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어때요? 12억의 자산 가치와 맞먹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게 되죠. 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4% 금리대에서는 100만 원의 일의 가치가 3억 원을 예치한 것과 같아요. 근데 1%대에는 12억의 자산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0.1%일 때는 12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죠. 건강하게 즐기면서. 그래서 김경록 소장이 추천한 것처럼 1인 1기, 1인 1기업이 돼서 자산과 근로 그리고 건강 수명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수프를 바꿔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소비의 답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이 아니라 소비의 답이 있다는 거죠. 각자가 노후에 한 가지 기술을 가져야 한다고 추천을 했다면 저는 1인 1 슈퍼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무급 휴가가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은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일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각자가 내 수프를 갖고 자기 수프에서 소비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1 수퍼 갖기 운동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면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가상 공간, 바로 온라인에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우리가 소비도 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매장 없는 유통회사로
월마트를 제치고 세계 최고의 유통회사입니다. 그 넷플릭스는 극장 없는 영화회사. 지금 CGV는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매달 전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집콕하면서 뭐 하시겠어요? 영화 보죠, 집에서. 그죠? 자, 에어비앤비는 호텔 없는 호텔 회사입니다. 그 우버는 택시 없는 택시 회사입니다. 이제 토지나 자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플랫폼과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진 가상세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현실 세계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시면 우리나라 국내 유통기업 1위가 어디라고요? 롯데입니다. 롯데. 근데 1조 적자로 200여 곳을 폐점한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 전이에요. 지금은 더 가속화되고 있겠죠. 근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것들을 차리기 위해서는 수천억의 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죠. 여기를 다니는 한 우리는 평생 단순 소비자일 뿐입니다. 근데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으로 이제 가상 공간에 새로운 슈퍼가 하나 출현했는데 그게 바로 하이리빙 슈퍼입니다. 그래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 그냥 회원가입만을 통해서 나는 가상 공간에 온라인상에 나만의 슈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쓸 때 최저 3%에서 멤버십이 늘어남에 따라 최고 35%까지의 법이 정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원번호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무점포 슈퍼의 주인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버가 택시 공유 플랫폼이고 에어비앤비가 숙박 공유 플랫폼이죠. 하이리빙은 바로 슈퍼 공유 플랫폼입니다. 미래는 모든 참여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 제로 사회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감시키는 공유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는 어떤 국가, 어떤 기업도 생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파워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이리빙은 슈퍼 공유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하이리빙과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이리빙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 수익을 공유하는 주주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하고 경험을 후기로 남기고 공유하고 광고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디지털 생산자로서의 역할이고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자본은 뭐라고 그랬죠?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 생산자이기 때문에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쇼핑몰을 활성화시키고 매출을 증대시킨 데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비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유통에 막대한 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최고 55%, 백화점이 통상 35%의 마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납품업체로부터는 폭리를 취하고 있고 우리 소비자는 어때요? 가격은 높고 품질은 낮은 이런 불합리함을 겪고 있다는 거죠. 누구만 독식하고 있어요? 대기업만. 그래서 다시 한번 독점과 공유의 측면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전부 누가 하는 거죠? 예, 대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소득으로 유통마진의 약 40%를 독점하는 구조죠. 근데 새로운 개념의 슈퍼가 하나 생겼는데 온라인상에 생활 플랫폼, 하이리빙 쇼핑몰이 생겼죠. 그래서 제조공장과는 제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소비자와는 협업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합니다. 상생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광고 10%, 사업소득 40%, 유통마진 40%, 합하면 총 50%죠. 그걸 제조공장에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5% 정도 더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리빙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죠. 약 10% 가져가면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35%의 막대한 이윤을 누구에게? 우리 소비자 멤버십과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함께 상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하이리빙이죠. 2019년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브랜드입니다. 이거 하나면 저는 회사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제품을 보겠습니다. 제품은 건강식품부터 화장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이르기까지 약 4만여 가지의 제휴 쇼핑몰까지 약 4만여 가지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애기들부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써야 하는 생활용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들어올 미래 상품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 더 큰 가치를 지니게 되죠. 간략하게 대형마트와 하이리빙 쇼핑몰과 캐시백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형마트에서는 개인 단순 캐시백에 적용을 받습니다. 최고 약 0.5%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만약 내가 20만 원 정도 장을 봤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0.5% 얼마죠? 1,000원. 졸리니까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친구 A, B, C 3명과 같이 장을 보러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역시 0.5%니까 각자 1,000점씩 마일리지가 자기 카드에 쌓이고 끝. 이게 바로 개인 단순 캐시백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상식이었죠. 근데 하이리빙 쇼핑몰은 캐시백이 다릅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죠. 단체, 복합 캐시백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35%까지의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치약 하나, 칫솔 하나만 사더라도 1,000점 이상 3%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주고요. 40만 점 이상일 때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를 바꿔서 하이리빙 쇼핑몰로 바꿨더니 20만 원에 대해서 이제 몇 퍼센트? 0.5가 아니라 3%의 수수료를 적용해주죠. 그래서 6,000원의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을 잘 모르기 때문에 A, B, C 지인 3명에게 광고를 했더니 그들도 역시 각자 회원가입을 하고 각자 6,000점씩 돌려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시장을 내가 광고했다고 해서 합산으로 내 매출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80만에 대해서는 이제 3%가 아니라 6%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48,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는데 이미 지급된 24,000원을 빼고 나면 아직도 24,000원이 남아있죠. 이걸 누구에게? 광고한 대가로 나에게 지급해 주는 거죠. 자, 보상 플랜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차 몇 퍼센트죠? 17%. 이것도 사재기 하지 말라고 다 쪼개놨어요. 3, 6, 9, 12, 17. 그 다음 2차 몇 퍼센트? 7%. 리더십 장려금입니다. 3차 11%. 총 35%를 돌려줍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자 10만 점씩 지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A, B, C 3명에게 광고를 했고요. 나한테 이 정보를 주신 분을 S, 스폰스라고 합니다. 각자 10만 점씩 썼을 때 다음 달에 얼마의 캐시백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만 점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캐시백? 3%의 캐시백을 적용받죠. 자, 나는 매출이 40만입니다. 스폰서는 얼마예요? 50만의 매출입니다. 자, ABC는 각자 10만 점에 대해서 3%, 3,000점의 마일리지를 돌려받습니다. 나는 합산 매출 40만 점에 대해서 3%가 아니라 6%의 적용을 받죠. 그래서 이미 지급된 9,000점을 빼고 나면 15,000원의 현금 캐시백이 들어옵니다. 자, 스폰서는 50만 매출이에요. 역시 똑같이 6%의 캐시백, 3만 원. 이미 나로부터 발생한 24,000원을 빼고 나면 6,000원의 현금 캐시백이 발생하죠. 자, 하이리빙의 보상 플랜의 원칙은 뭐라고요? 철저하게 노력순입니다. 먼저 시작하고 매출이 많다고 해서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니라 늦게 시작해도 누가 더 많은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철저하게 노력순이라는 거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ABC에서 DE까지 각자 10만 원 쓰는 사람 10명 100만 점, 20만 원 쓰는 사람 5명 100만 점, 이런 형태로
다섯 그룹의 100만 점 시장을 형성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총 매출이 얼마죠? 500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1차 보너스의 최고 17%를 한번 계산해보죠. 자, A부터 E까지는 100만 점이니까 6%의 적용을 받아 6만 원씩 컴퓨터가 알아서 다 지급해주겠죠. 나는 총 500만 매출로 1%의 최고 얼마죠? 17%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85만 원에서 하위 라인 6만 원 그룹 5개 30만 원을 빼고 나면 55만 원의 캐시백이 발생하죠. 이거 지금까지는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이걸 지금 우리나라 금리 얼마라고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금리 얼마요? 0.75 계산하면 이 50만 원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8억의 자산 가치를 가집니다. 안 놀라시네? 자, 이 수입이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게 뭐라고요? 생활용품입니다. 그리고 회원이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상품이 출시됩니다. 처음에 43가지였지만 지금 4만여 가지. 앞으로는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죠. 자, 내가 이렇게 500만 시장을 형성한 그 노하우를 이제 A, B, C 나의 파트너에게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그들도 8억 자산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나는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월 250여만 원의 소득인데 이걸 30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왜냐하면 여행이나 보너스나 다 합쳐서 300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 가치가 얼마라고요? 48억의 가치를 가집니다. 300만 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 공무원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하이마스터는 이런 독립그룹을 이제 3개가 아니라 5개 만든 나를 하이마스터라고 하고요. 월 500여만 원의 소득과 연 2회 해외 리더십 세미나, 최고급 해외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학자금 혜택, 연말 성취 장려금. 자이언트는 이 5명 그룹 중에 3그룹을 연봉 4천으로 더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이패밀리 2그룹. 이런 나를 자이언트라고 하고 월 1,000여만 원의 소득과 이때부터는 회사로부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너는 이제 7그룹 중에 5라인의 하이마스터와 2라인의 마스터를 만든 나를 오너라고 합니다. 자, 닭이 돈을 쓰는 방법은 그 지출이 낭비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그냥 지출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독수리는 어떻게 돈을 쓸까요? 지출이 수입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출이 수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닭들은 돈을 쓰지만 그 돈은 그들에게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100만 원 버는데 120, 150 그 버는 데는 패러다임까지 안 바꿔도 돼요. 근데 1,000만 원을 10배 소득을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100만 원 버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당 시급이 내가 8,350원이다. 그랬을 때 하루 6시간, 월 20일을 근무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이걸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방법 3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학습이나 자기개발을 통해서 나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10배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당 단가를 8,350원에서 83,500원으로 늘리면 돼요. 해보실래요? 자, 그 다음은 뭐가 있죠? 고용이 있습니다. 한 명 일하던 걸 10명을 고용해서 일을 하면 돼요. 월급이 나가겠죠? 자, 세 번째 방법은 시스템을 복제하는 일입니다. 나같이 쇼핑몰을 운영할 사람을 10명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20일 일한 게 200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마지막 시스템을 복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부와 소득, 건강, 취미나 여가, 사회활동 이런 5가지가 다양하게 균형 감각을 맞춰야만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승구 대표님께서 이걸 미리 다 보셨나 봐요. 부가소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삶. 그리고 건강은 건강한 삶. 취미 여가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서 꿈을 이루는 삶으로 좀 더 성격시켰죠. 그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사회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공유하는 삶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꿔놨죠. 이 네 가지를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노후의 행복을 담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멋진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성공하는데 원칙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지키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애용입니다. 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자가 소비와 자동 주문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팅 참석이죠. 우리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팅 참석을 통해서 먼저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프랜차이즈예요.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했는데 성공하셨어요? 그렇다면 다 비우고 새로운 시스템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세미나 랠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지킨다면 누구나 쉽게 복제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리빙은 시스템이 있는 사업입니다. 자, 우리 업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대목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협업경제, 즉 함께 많이 벌어 나누는 경제를 말한다. 이 협업경제는 협업소비운동으로 기업이나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를 몰고 오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는 경제, 함께 버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얻게 되며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협업 공동소비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좋은 강의 듣고 그리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게 사업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환상적인 사업이 아닌가요? 저는 좋은 사람들과 독서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공헌을 해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진정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리빙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 연금, 친구, 여행, 평생 직업 이 모든 게 하나가 된 최고의 비즈니스입니다. 전 세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겨울과 같은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여지없이 봄은 왔습니다. 희망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싹을 틔우시고 함께 협업 공동 소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낸다면 더 찬란한 봄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수십 개의 자동차 업계가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나자 세 기업만 살아남았죠. 그게 GM과 크라이슬러, 포드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반도체 기업들이 10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겪고 나면서 하이닉스와 삼성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엄청난 코로나도 우리에게 또 하나의 퀀텀 점프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다, 아니다, 안 된다라는 위기의 나쁜 면만 보지 마시고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라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를 맞추시고 내 인생에 최고의 기회가 왔다라고 외치시고 함께 하신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감히 장담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